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또한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400선 부근 가까이 회복한 모습이었지만 저항 라인 강하게 작용하면서 현재 돌파 시도 중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713선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에 코스피 3,300선을 웃도는 모습 기억이 나시나요? 한참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견조한 모습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관망하면서 투자 전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9월에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달의 경상수지가 이례적으로 적자를 내서 우려가 컸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달에는 상품 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난 9월 전체 경상지수도 흑자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원자재 등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90억 달러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국제소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 달러로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보다 88억 9천만 달러나 줄었는데요.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24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달보다는 흑자폭이 432억 7천만 달러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상수지는 경제 영역을 통틀어서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세부 항목별 수치는 어땠습니까? 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가 4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요. 이는 8월보다는 약 50억 달러 많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액이 90억 6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우선 수출이 작년 9월보다 0.7% 줄면서 2020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특히 중국과 동남아, EU로의 수출이 부진했는데요. 반면 수입은 1년 전보다 18% 늘어났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같은 달보다 25.3%나 증가했고 원자재 중 가스, 원유, 석탄의 수입액 증가율은 165%, 57%, 32%에 이르렀습니다. 수송장비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도 10%나 늘었고 곡물,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도 1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3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작년 9월보다 적자 폭이 2억 8천만 달러 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 화학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화학기업들이 올해 3분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망 수요 위축 여파로 부진에는 배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선비 가동률을 줄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불황에 따른 전반적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기초유분 에틸렌 바지는 올해 1분기 평균 통당 278억 달러에서 3분기 180달러로 약 35%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46%나 급락한 겁니다. 이처럼 에틸렌 스프레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화학제품 수요가 위축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의 3분기 성적표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금요석유화학은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금요섬유화학의 3분기 매출은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2,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6%, 영업이익은 63%나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합성고무 사업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급감했고 또 가전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합성수지 사업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태양광을 키워온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 부분의 부진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양사 모두 석유화학 부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으나 신사업 부분의 가파른 성장세가 실적을 만회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지 시간 8일이죠.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중간선거 현장 투표가 개시되는데요. 현직 대통령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현재까지 여론조사도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당인 공화당 쪽으로 무게의 추가 다소 기우는 모습인데요. 특히 경제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물가와 민생 타격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공화당 승리 시 한국 경제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 지원 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IRA 등 기존 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겠으나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증권 영업부 부장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IRA 등과 관련해 너무 미국 중심의 법안이 형성돼 있다면서 아무래도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하고 경제나 증시에 있어서도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중간선거는 호재로 작용하긴 하는데요. 요즘처럼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큰 때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달러의 약세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9월에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전환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400포인트 회복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94% 오른 2,39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1.42% 오른 71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주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주와 엔터주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893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지고 있죠. 현재 3,337억 원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 매수가 6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매수폭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죠. 기관이 410억 원, 외국인은 474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언제나 이 도입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시범 서비스가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애플사와 함께 애플페이 관련해서 국내 상용화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인 대형 벤사 6곳과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해서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에 현재 착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현재 한국정보통신이 2%대, 이루오는 8%가 넘는 오름세, KG 이니시스도 현재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험주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대표적인 방어주로 또 보험주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 보험주의 주가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했던 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라고 전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미행사와 연기가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러한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은 여전하다라면서 주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현재 1%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은 4%대, 현대해상은 현재 6%가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의 이 차이나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1위 모바일 식권 업체인 벤디스 인수한다라고 하죠. 여기에 3분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오늘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에로티베큐은 반도체, 태양광, 건식, 진공펌프 전문 기업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면서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범양건영은 부산 물류창고 신축 공사 수주 소식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에 따른 재건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람보르기니 IPO 기대감에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 달 만에 이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1,000원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와 미국에서의 주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죠. 또 무엇보다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2%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6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큰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었는데요. 중국 결제 솔루션인 이 알리페이 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현지에서의 결제 서비스 강화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9%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44,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간화회에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죠. 12명의 환자 중에서 4명이 완전 반응이 나오게 됐다라면서 기대감에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7%대의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오늘 고가 6만 1,9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2.6% 현재 상승하면서 6만 1,800원 장중에 더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별 흐름은 좀 많이 비슷한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종목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스트레처블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스트레처블 국제과제 1단계 성공 공유회를 열고 이쪽에서 얘기 나왔었죠. 화면 최대 20% 늘어나면서 이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12인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좀 밝힌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약간의 추정치는 좀 잡긴 잡았었죠. 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이버를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 5위, 기관이 순매수 2위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 때문에 서치 플랫폼, 커머스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오히려 좀 4분기 때는 이런 기저 효과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네이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사는 네 번째 종목이죠. 바로 JYP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텐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음반 판매량이 3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엔터 업종 안에서 이 본업에 충실한 게 바로 이제 JYP 엔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브, 웰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회사들을 두면서 신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 사업 위주로만 사업 구조가 짜여졌다는 점이 저는 이 단순한 수익 구조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어떤 이익률이다,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서 절감 효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JYP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6만 원대에서 8만 원 중반까지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5만 4천 원,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광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삼성전자 흐름이 좋습니다. 장중에 네. 6만 1,9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 고점 맞아요. 라인에 위치되고 있는데 이 주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맞아요.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반등 원동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9월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최근에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까지 같이 강하게 붙으면서 일단 121선 한 번 맞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이틀 동안 1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으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121선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시도를 한 이후에 이제 어제부터 완벽한 121선의 턴어라운드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은 갭 상승으로 완벽하게 일단은 121선이 떨어질 때 이게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할 때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들로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주가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금리 인상의 폭이 남아있다. 라고 봤을 때 지표들도 아직은 꺾이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척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120월선의 완연한 지지를 받고 2개월째 올라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 얘기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지나가는 흐름으로 체크는 하시되 이런 수급상 기술적인 흐름으로 먼저 매매 타이밍은 잡아야 된다. 이미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는 9월 30일 이후에 10월 초에 나타났어요. 강도를 가지고 지속성 있는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시황이나 업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매수가 이미 9월 말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거래일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미증시의 반등은 이제 또 기술주와 반도체 상승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는 반도체 겨울론에서 좀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 낙폭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윈터 이즈 커밍은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진행형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쪽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9월 말, 딱 9월 30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행진이 먼저 있었고요. 그 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후행해서 따라오는 성격들을 보여줬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기술주를 제외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우존스 지수에서 좋았던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시황 업황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의견들은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반도체 업황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도 1,400원 부근이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보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글쎄요. 지금 일단 올해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점도표상에서 기준금리 4.6%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수치까지 도달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얼만큼 더 올리겠어. 이런 심리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림으로써 소비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12월에 FOMC에서 50bp 또는 75bp 인상을 한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그 강도와 속도가 슬로우해질 거다라는 판단 하에 미리 싸진 종목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반도체의 겨울론은 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증권가 평이 좀 많지만 이 연준의 기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속에서 이번에는 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요. 8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좀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의 등락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3분기에 글로벌 D램 전체 시장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분기, 전분기 대비했을 때 30% 가까이 감소된 수치를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점유율 자체는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의 기조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또다시 치킨 게임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일축했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치킨 게임 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삼성에서 다른 기업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안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킨 게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정을 하나씩 초미세로 갈 때마다 지금은 굉장히 낮은 7나노, 6나노, 5나노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정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 수율 잡기가 절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수율이란 건 양품의 비율입니다. 양품 대비했을 때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잡기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바꿔가면서 오히려 투자가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낮은 공정들 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공정들이 아니라 신규 공정이기 때문에 감산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양품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고 기존에 나가고 있었던 낮은 수율, 낮은 나노단의 제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삼성은 지금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요. 재무 구조가 워낙에 좋고 사내 유보율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의 변화를 꾀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도 초격차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D램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유와 또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점유율 1위인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이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급감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다른 행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의 또 투자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감산을 하는 거와 달리 삼성전자는 감산에 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맞아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선택이 향후 좀 주가 흐름에 어떤 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네. 이 반등 지속에 대한 전망도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121선에서 횡보를 하고 이럴 때 저는 이제 막힐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121선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놨는데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121선을 돌파를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록 단기적으로 업황, 시황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고정 가격, 메모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고가 조금씩 소진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재고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고객사들도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주문량을 줄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하겠다라고 당국에서 밝혔어요. 그만큼 이런 세계 최대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쪽의 수요가 결국은 이런 재고 조정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런 쪽들에서 아직까지는 이거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선제적인 부분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합니다. 기대감이 됐건 실망감이 됐건 이거 지금도 예전에 해운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학 쪽과 점점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우린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부르면서 주가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선반영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6개월 이상은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매크로에만 매몰이 되다 보면 제때 투자를 해야 될 때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반드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기술적인 부분들과 수급,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투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수요가 역시나 재고 증가의 좀 요인이고 내년 하반기 가까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역시나 수급을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반도체 혹한기에 좀 직면했다는 우려 속에서 최근에 반도체와 기술주 아까 네. 9월 말에 의미 있는 수급이 맞아요. 들어왔고 계속해서 상승 두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래도 좀 투자의 방향성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반도체 주와 관련해서 네. 토픽 종목과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 수급으로 봐서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을 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소부장 일부 쪽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다 디스플레이 종목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10년 내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은 안 좋다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업황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을 만들어내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일부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최대 금액으로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 탑픽으로 꼽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아까 공정의 변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단에서는 5세대, 10나노 이런 D램 쪽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거기다가 8, 9세대 V랜드 포함해서 차세대 로드맵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제품들, 그거 니네 해. 우리는 초격차로 앞서가는 제품 할래.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 로드맵 공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메모리 쪽이 문제죠. 아직까지도 반도체 메모리 단은 전체 반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크지 않아요.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비메모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 이런 쪽들을 따라잡으려고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기술 점점 발전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세계 최초로 이번에 3나노 양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수율 그리고 고객사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나노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결국 4나노를 애플에게 뺏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사의 품질 만족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양산 개념뿐만 아니라 수율을 맞출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격차를 보면은 D램 쪽에서는 중국과는 한 5년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낸드 쪽도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하고 있죠. 니네 반도체 하지 마. 그냥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벌어져 있는 5년, 2년의 기술 격차가 과연 좁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더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좋은 업황이 왔을 때 누가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 꼽아주셨고요. 역시나 D램보다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의 업황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광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빅 이벤트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호재로 작용이 된 건 아닌데 이번 주 증시 반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좀 상승의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변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중장기 대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FOMC 회의하고 더불어서 그 직전에 공개되는 그 내년도 1분기 미국 자금 조달 계획에 근거해서 국채 발행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는 그 뜻이었는데 국채 발행 계획은 사실 달러 흐름의 변화 요인 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내년도 발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 재무부 시장 대응이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 그 대응책이 점차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FOMC 회의의 결과도 사실 뭐 안 좋은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은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 반영되는 그 절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한번 결과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인식하는 기준금리 인상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표로 기준금리를 통해서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내년도 3월 그 패드 미팅에서 나타날 기준금리 확률을 또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3월 걸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 500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이 이번 FOMC 회의 직전의 확률이었죠. 그런데 회의를 지나면서 500하고 525로 이렇게 확률이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25bp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확률 추가적으로 합한 걸 저 두 가지 색깔을 합하면은 이제 뭐 70%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보통 저 그래프가 60%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더 이상 악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 때 나타났었던 악영향은 금방 반영이 돼버리고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또 25bp가 이제 추가로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걱정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25bp라는 그 수치가 5% 기준금리에서 25bp가 올라가는 것하고요. 만약에 기준금리 1%일 때 25bp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1% 기준금리 때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그 충격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만약에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충격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나타났었던 부작용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피벗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벗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멘텀이 달러 흐름의 변화 쪽에서 나타났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 변화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이 달러 흐름의 주 요인인 국채 발행 계획이 주요 요인이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시장이 인식하는 기준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 더불어 주셨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달러 약세 요인은 그동안의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의 좀 약세 모멘텀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달러 약세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막 1,400, 뭐 2, 30원 막 여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갔으니까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어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계속 뭐 하락을 추가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고점을 높이던 모습에서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요인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정도의 너무 강한 미국 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 요인은 어디서 살펴봐야 되는가를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발행 일정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적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수급적 요인 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 모멘텀이 중요했었던 그 10월 말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 모멘텀이 나타나는 시기도 그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일정 지나면서 달러 안정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결국 9월 말부터 약간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게 10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나타났었던 수급 모멘텀의 큰 변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한 것이 확인이 됐다 이 점하고요. 또 국채 발행 계획이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시장 반영이 되는 그쪽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 수합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 1분기 발행량 이쪽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미국 재정적자 월별 누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표에서 나타나듯이 청색 그 막대기가 2020년이고 녹색이 21년, 노란색이 올해 22년인데 월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막대기가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누적된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저렇게 월별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표 미국 재정 적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올해부터 내년 2024년, 2025년까지의 재정 적자 계획입니다. 적자 계획이요. 근데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쭉 막대기를 쭉 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2022년에 목표치를 다 완전히 채우는 그런 모습인데 재정 적자 규모가 이제부터는 2025년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유동성이 감소되는 그런 부작용은 마무리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재정 적자를 계속 축소시킨다는 기본 정책적으로 움직였었던 그 측면에서는 마무리가 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자금 조달 계획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구체적인 발행 월별 계획, 이런 분기별 계획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 내년의 1분기 발행량이 올해 4분기 증가량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한 5천억 불 정도 발행량이 증가될 계획인데요. 규모 면에서 보면 올해 후반기의 부담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규모가 비슷하니까요. 근데 그냥 시장에 그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의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바이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규모의 국채 발행이 그만큼 유동성 공급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발행량이 늘어나면 바이백 규모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국채 규모가 오히려 줄여서 발행하는 것보다도 많이 발행해서 오히려 재무부 쪽에서 개입을 한다면 유동성 공급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재료를 볼 때는 맨 처음에 규모가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 쪽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시키면서 재정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악재 측면이 아니라 그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뒤따르면서 재료 자체가 호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의 역설적 해석을 주목해야 될 때다. 시장은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 참여자가 도저히 지금의 상승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참여하기 싫다.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페드 회의에서 FOMC 미팅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악재라가 분명한데 왜 시장이 상승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은 재료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악재가 정책으로 인해서 한 바퀴 쿠션을 먹으면서 호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시장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달러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정 적자 축소 계획이 마무리 단계로 인해서 좀 수급 모멘텀의 변화가 감지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를 설명해 주셨고요. 또 국채 발행 계획이 내년 1분기 발행량이 또 4분기 증가만큼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점이 또 악재 해소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달러 스와프 이슈는 우리가 또 미국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던 내용인데 성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이 한미 달러 스와프 진행 내용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한국에서 이슈화 됐었던 것이 중장기 수합 계약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루짜리 또는 일주일 정도 달러 수합 체결 규모가 9월, 10월에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끼리 주고받는 이 달러 수합 계약이 단기 미스매칭이 생겼을 때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규모가 상당히 많이 단기적으로 늘어났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규모가 ECB나 BOJ나 이쪽하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 BOK는 왜 상대 안 해주느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과거의 규모하고 성격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스매칭 해결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달러 수합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이 센트럴 뱅크 리퀴디티 수합 계약 규모 그 자체의 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에서 크게 치솟은 두 개의 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물론 2012년 중간에 껴있는 게 중간에 글로벌 부채 위기 때문에 한번 수합이 많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고 오른쪽이 이번에 팬데믹 당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수합 규모가 많이 체결될 때에 저 정도로 한번 우리가 또 이번에 한번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합은 저것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이 중간중간에 점처럼 나타나고 있는 그 수합 규모가 지금 최근에 나타나서 맨 지금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조금 아주 자세히 봐야지, 아주 째려봐야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처럼 나타나고 있는 규모가 지금 수합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지금 이런 미스매칭 때문에 나타나는 수합 규모는 그 의미를 따질 때이지 지금 저게 규모가 얼마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최근 맨 오른쪽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수합 규모가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페드가 드디어 마침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정점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페드가 무시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9월달, 10월달 지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글로벌 자금 시장을 흔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었던 것이 미국 국채 발행 시에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바이백 이슈를 시장에 던져졌죠. 그러면서 달러 수합 계약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풀기 시작한 게 9월 말 10월 초였습니다. 그때 달러가 마침내 정점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달러의 약세가 뭐 어떤 미국의 펀더멘탈 훼손 이런 쪽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동성 해결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이 이런 달러 규모 축소, 유동성 축소로 인해 가지고 가장 디커플링에 좀 피해를 많이 입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해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왜 한국에 들어온가 이걸 따졌을 때는 그 디커플링 피해가 가장 컸었던 나라가 또 한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왜 외국인 투자자 유동성이 들어올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러한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스와프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해소의 의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달러 약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다면 우리 시장의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변곡점 이후에 조정, 단기 하루짜리 조정이었죠. 그것은 사실 만약에 페드 쪽에서 FOMC 회의를 긍정적으로 진행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시장 상승 때문에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그다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 아닌 게 실제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난 이런 반전과 이번 주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페드하고 미국 재무부의 정책의 숨은 의도를 감안한다면 안 좋았었던 그 직전의 흐름보다 이제는 금리하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정점을 지나면서 위기 가능성 거의 없어졌다라는 점하고 더불어서 국제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잠깐 금리 인상이 몇 번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로 인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의 개입이 강화될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디커플링 중에서 가장 흐름이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중에서도 가장 안 좋았던 것이 IT 중심 그리고 납법과대 경비 관련주 이쪽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쪽에 중심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향후에 금리 이슈가 정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도 이러한 IT 중심의 경기 관련 납법과대주 그리고 국채를 비롯해서 채권 쪽에 채권 관련된 자산들이 향후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의 포커스는 이쪽 업종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